1.8마저도 낙관적인 전망치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뭐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고 안타깝게도 25년은 더 어려워진다. 통화 수합이 팬데믹 때 또 체결 많이 했었지만 지금 다 단절된 상태예요. 외환 불안, 외환 건전성이 추가적으로 헤쳐질 수 있다. 전 이런 것들이 강달러 장기화에 따른 가장 큰 불안 요인이지 않을까? 자, 김강석 교수님과 2025년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주제 여쭤볼 건데 올해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저도 요즘에 테니스 레슨을 받는데 처음에 이제 작년만 해도 상반기 테니스가 막 뜨거웠잖아요. 하반기 손님이 점차 줄어들더니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제 시간대에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강사 선생님도 없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를 또 선생님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계엄령 이후에 손님이 더 떨어졌다고 하죠. 맞아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을 또 많은 분들이 우리도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저는 그냥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게 경제학에 있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뭐로 정의할 것인가의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성장 고착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대 성장을 유지하는 그런 경제 국면이라고 잃어버린 10년을 정의하신다면 이미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숫자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잃어버린 10년 온다 안 온다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2025년 1.8%요. 요거 어떤 의미죠?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1.8%라고 제 25년을 전망했는데 자, 그러면 2023년이 제가 기억하십니까? 우리 22년 말에 만나서 23년 경제 전망을 논할 때 제가 23년 전망서 나왔을 때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라고 했었고 그때 2023년 성장률 전망치가 굉장히 낮았었어요. 근데 실제 23년 지금 많이 지났잖아. 1.4%였습니다. 근데 경제 위기를 몇 번 경험했고 경제 위기를 제외해놓고 보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어요. 그 실제 가장 낮은 성장률 1.4%고 그리고 이 자료 보시는 것처럼 기재부가 언제 발표된 거죠? 네, 1월 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이군요. 네, 경제 성장률 2024년 이제 실적치가 되겠죠. 2.1%로 현재 추정하고요. 그러면 1.4, 2.1이니까 이 기저효과거든요. 그리고 25년 전망치를 1.8%로 전망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설명드리면 1.4, 2.1, 1.8을 3년치를 평균해보면 1.8%가 살짝 안 됩니다. 그러니까 1.4와 2.1%를 평균하면 1.9가 안 됩니다. 1.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기저효과를 상쇄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23, 24, 25년이 3년 동안 우리 경제는 1%대 성장에 진입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을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대 성장에 갇혔다라고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그럼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다라는 말씀이고 더 중요한 거 좀 심각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불과 6개월 전 전망입니다. 6개월 전. 예,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매년 연중 7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 전망치를 제시하고 또 연초 혹은 연말에 내년 경제정, 그러니까 올해 새해 경제 전망을 발표해요. 반기에 한 번씩 그렇죠. 나와요? 네, 하는데 6개월 전까지만 해도 24년 2.6%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25년 2.2%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 6개월 만에 2.6이 아니라 2.1로 그리고 2.2가 아니라 1.8로 하향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향 조정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 이 하향 조정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8%가 가장 심각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비상계엄 선언 사태가 있었고 이른바 탄핵 정국에 우리는 놓여졌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가 애도 기간이 시작됐었습니다. 연말에 그리고 연초까지. 이것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 자본시장의 충격만 있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적 충격이 있어요. 아까 서론으로 꺼내든 테니스 이 레슨 수가 줄어요. 고객이
어떻게 보면 사장님 입장에서 자영업인 거고. 그래요. 왜냐면 그 고객 중에 일부는 자영업자일 텐데 자영업자가 매출이 당장 매출이 주는 이유는 많은 기업들이 대형 회식을 안 해요. 그 예를 들면 또 프리랜서들도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트로트 가수 초대하는 대형 축제성 행사를 안 합니다. 그렇죠. 다 취소합니다. 당장 여행업체 사장님 직원들은 매출이 줄고 소득이 줄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레슨을 받던 분들이었다면 당연히 레슨을 안 받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물 경제적 충격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실물 경제적 충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 기재부에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때 논했던 주제입니다. 이 숫자가 이 정치적 리스크 혹은 이 참사에 따른 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영향이 반영된 숫자이냐? 반영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1.8마저도 낙관적인 전망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깔고 이 경제를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뭐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고 안타깝게도 25년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저 그럼 기획조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평가 의견. 이마저도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거잖아요. 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6개월 전까지만 해도 24년을 2.6%로 전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6개월 지난 지금 24년이 끝난 지금 2.1%로 낮춰 잡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획재정부의 전망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의 전망치는 그 전망의 근거에서 이만큼 세입이 있을 거야. 기업들이 이만큼 세금 낼 거야. 또 가게가 소비하다 보면 소비세를 낼 거야. 네. 뭐 부동산 거래가 이만큼 일어나니 네. 거래세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세입에 대한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2024년 세입 국세 수입 추정치가 당초에 367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337조 원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세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0조의 결손이 발생해요. 이걸 세수결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가정에 아빠가 100만 원 벌어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100만 원만큼 지출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한 달을 지내놓고 보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써서는 안 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긴축적으로 그렇죠. 썼을 텐데 이게 세수결손의 정의예요. 세금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예상 대비 못 이룬 거예요. 근데 이미 2023년에도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24년에도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25년 전망치 1.8%도 이미 낙관적인 전망치라는 반증인데 그럼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추가적인 부작용을 줍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다. 뭐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안타깝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NABO가 뭐예요? 예, 이 NABO가 나보라고 해서 네. 이 나보는 여기 근처에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라고 합니다. 예, 국회에서 예산정책처라는 또 그 안에 기관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연구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잖아요. 정부 사이드에 뭐 경제 연구기관이 있듯이 네. 국회 사이드에 경제 연구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국회는 소위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도 전망치를 내지만 국회도 전망치를 내고 정부도 세입이 이만큼 들어올 거야라고 세입을 추계하지만 국회도 추계를 해서 실제 본예산 367조 거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라고 진단을 내린 거예요. 지금은 337조보다 아직 한두 달 남았습니다만 더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경제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10년이 오는 건가요? 네, 의견을 드리면 일단 기획재정부도 이렇게 경제를 이미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전제가 있겠죠. 글로벌 반도체, 특히 D램 매출이 글로벌리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D램 수출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요. 극단적으로만 표현하면 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는 D램 수출하는 나라인데 글로벌 D램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부정적으로 수출이 동력을 잃겠구나라는 전제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리면 가장 쉽게 경제 성장률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기여도로 판단할 때
이 주목이 있고 두 개의 주목이 있어요. 이게 하나가 내수의 기여도, 그 다음 하나가 외수, 수출의 기여도예요. 그럼 각각의 기여도가 주목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높이가 달라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수의 기여도와 외수, 수출의 기여도를 분리해서 보고자 하는 것인데, 자, 참조로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보십시오. 24년 상하반기는 그나마 수출의 기여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나마 2.1%의 성장률이 유지됐던 겁니다. 네. 근데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 기여도가 꺾일 것으로 전망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디램 수출인 거예요. 이제 이해 가셨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다 안 드리고 대표적인 걸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수인데, 내수는 24년보다 기여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하다고 느껴지세요? 안 되세요? 이상하다고 느껴지죠. 그러니까 제가 뭐 죄송하지만 경제 연구자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봐도 네. 공감이 잘 안 되죠. 네. 아니, 수출 기여도가 꺾일 것은 뭐 트럼프 2.0 시대, 디램 수요가 줄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맞물리면 또 관세 장벽이 펼쳐지고 막 이러다 보면 수출의 기여도는 꺾일 것 같아. 근데 그걸 꺾이는 과정에서 내수 기여도가 상쇄시켜준다는 배경이에요, 이게. 한국은행의 전망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마저 낙관적이다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치 1.9%도 낙관적이다라는 것인데, 이번 기재부의 경제 전망의 전제에는 보시는 것처럼 조금 다르죠.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 세 개를 합하면 쉽게 말하면 내수입니다. 그리고 통관 수출. 이게 외수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24년 대비 통관 수출의 증가율은 많이 줄고,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라는 수출 영역은 꺾인다는 거예요. 건설 투자는 24년에도 안 좋았는데 25년에도 여전히 안 좋다. 근데 보신 것처럼 민간 소비는 살아나고 설비 투자는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 외환시장이나 자본시장도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그렇죠. 근데 기업도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네. 앞에 눈이 막 내리면 혹은 안개가 자욱하면 빨리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24년보다 늘어난다. 그리고 민간 소비도 24년보다는 증가율이 개선된다. 이게 이미 정치적 리스크를 제외시켜 놓고 본 전망도 굉장히 이거는 낙관적이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근거가 같은 기재부 자료 안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물 경제적 충격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건 없어요. 아직은. 네. 아직은. 그러나 외환시장, 자본시장에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실질적으로 충격들은 1월 말쯤에 나올 겁니다. 12월 지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12월 지표를 먼저 볼 수 있는 게 심리 지표인 거예요. 근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락했죠. 이렇게 급락했었던 게 코로나19 당시 이후 가장 급락한 수준이에요. 아무래도 12월에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아까 테니스 레슨 수가 줄었다라고 체감하신 건 소비자들이 적어도 심리가 너무 얼어붙으니까 일단 소비를 좀 아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내수는 이제 회복되고 설비 투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난다? 라고 가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마저 이미 낙관적인 전망이다라고 의견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오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이 그래프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작가 TV에서 자주 보여드렸던 그래프예요. 네. 이 그래프는 그냥 팩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경제 성장률의 흐름, 그냥 팩트인데 한때 1970년대에 우리 김 작가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14%대의 성장률을 본 적이 있었어요. 굉장한 고도의 성장이었죠. 그러다가 점차 어떻게 됩니까? 10%대로, 또 7%, 6%, 5%대로, 그리고 2%대로 내려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23년부터 23, 24, 25년은 1%대로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 오는가? 사실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 온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는구나.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로 성장한다, 역성장한다가 아니라 1%대 성장에 못 미친다라고 정의한다면 저는 23년부터 이미 왔다라고 의견 드리고, 마지막으로 잠재 성장률의 추이를 봐도 이게 아주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기대할 만한 성장률이에요. 별 이변이 없으면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성장할까? 그게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라고 쉽게만 설명드린다면 1.8%로 이미 내려왔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미 왔다고 가정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대응할까를 혹은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걸맞게 순응할까,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걸 고민해야지 10년 오는가 하는 질문은 이미 적절치 않다. 이미 왔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야, 이 한국 경제 성장률 장기 추이 전망을 보면 이렇게 1960년에서 70년대 이때까지 좋아졌다가 그렇게 계속 이제 떨어지는 건데 70년대보다는 80년대가 우리나라 더 잘 살 거고 80년대보다 2000년도보다 지금 우리나라 훨씬 더 잘 사는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어르신 분들이 기성세대 저희보다 위의 세대분들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게 과거에 어쨌든 이 성장 시대에 살았다 보니까 그때가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이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거네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가끔 뭐 우리나라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다 혹은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GDP 규모도 역대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경제 위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역성장이에요. 근데 역성장이 역대 3번 있었던 겁니다. 그럼 3번을 제외하면 GDP 규모는 계속 어땠던 거예요? 늘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장률이 1%대로 멈춰졌지만 어쨌든 GDP 규모가 청년보다는 1.8% 증가. 더 잘 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뭐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뭐 오늘 부동산 시장을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경제가 안 좋은데 부동산 경기는 왜 좋아요? 왜 좋을 수 있어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지냐 여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GDP 규모, 경제 규모는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GDP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한 건 딱 3번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 좀 다른 틀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 경제정책 방향을 좀 가져가야 하나요? 네, 저는 일단 의견을 드리면 현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망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수천 개의 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어떤 산업은 1.8%를 채 성장하지 못하는 산업들이 있고 또 어떤 산업은 그걸 훨씬 웃도는 5%, 6%, 10% 성장하는 산업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평균 성장률이 1.8%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끊임없이 성장세가 주춤하거나 혹은 역성장하는 산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이렇게 계속 2%를 상회하는 산업들 중심으로 산업재 편을 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인데요. 미국 시가총액 순으로 1등부터 쭉 나열하면 작년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작년 1월과 올해 1월 완전히 달라요. 또 다른데 지난 6개월 사이에 또 달라져요. 근데 이게 달라지는 이유는 기존 맨 위에 있던 기업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밑에 있던 기업들이 계속 치고 올라와서 그래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재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극명하게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근데 과연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1위부터 쭉 나열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기업들이 시가총액을 쭉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자주 바뀌는가? 이 자주 바뀐다는 얘기는 이 기업들이 무너져서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라 밑에 있던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들이 그렇죠 올라오는 구조로서 계속 바꿔가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벌써 몇십 년 동안 1위를 했다는 게 좋은 거이지만 이면 안 좋은 것들도 있는 거죠. 당연히. 삼성전자를 치고 올라올 다른 기업이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가 나쁘다 밉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드릴까요?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드렸는데 우리나라 국정 철학이 뭔지 아세요?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국정 철학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경제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께서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국정 철학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역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 경제 전문가들한테도 얘기하고요. 아는 사람 없지 않나요? 모르더라고요. 방송 앵커한테도 질문해요. 역질문을 해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 국정 철학이 창조 경제였습니다. 아, 창조 이제 그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기억하시죠? 네네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국정 철학이 소득주도 성장이었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근데 현 정부의 정책 기조, 국정 철학이 역동 경제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이거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못 들어봤다는 정도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국정 철학이라는 거, 국정 철학.
근데 역동경제는 제가 역동경제 기재부에서 역동경제 포럼 하는데 얼마 전에 기조 강연 요청 받아가지고 갔는데 가자마자 제 첫 발언이 뭐였냐면 제가 그 포럼 망가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역동경제 주제로 기조 강연 요청을 받았는데 제 첫 발언입니다. 실제 뭐가 역동적인가요? 물가가 역동적인가요? 환율이 역동적인가요? 서민의 삶이 역동적인가요? 이 국정 철학은 역동경제를 얘기하는 것은 미래 신산업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또 R&D에 집중하고 또 기술 혁신과 기업들의 혁신, 혁명을 이뤄나가는 또 미래 유망 산업을 계속 쟁취해 나가는 그런 구조가 역동경제예요. 근데 역동적이어야 될 건 역동적이지 않고 역동적이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역동적이다라는 소회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치가 역동적이고 그죠? 너무 좀 안타까운데 이 경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미래 신산업으로 계속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짧게만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린다면 곧 트럼프 2.0 시대가 오잖아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게 정부의 정책 분야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제가 강조한다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FDI 유입액이 있고 유출액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기업 경영하러 들어오는 사람 외국인이 있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나가는 게 있는데 뭐가 더 많은가를 봤을 때 나가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트럼프 2.0 시대는 어떨까요?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많아요. 근데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건 전 구체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되겠는데 걱정되는 것은 중소기업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과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의 격차가 또 벌어져요. 대기업들은 소위 이렇게 강달러가 지속될 때 오히려 채산성이 올라가고 매출액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이 우리나라의 구조가 중소기업들은 원자재를 원료를 수입해서 원료를 만들고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산성이 악화되죠. 강달러가 지속되니까. 이런 국면에 왜 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정부 사이드의 모니터링 장치를 굳이 꼽아보면 한국은행, 연구자들이 모여있는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혹은 정부 예산이 한 60조 정도 투입된 제 생각에는 국제금융센터, 이런 공적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금융 외환 시장의 불안 요인들을 모니터링하고 대기업들이야 모니터링 장치가 있으니까 스스로 결정을 해 나가겠지만 중소기업들이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페이퍼 하나 안 내느냐. 정치적 불안이 가져다 줄 금융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왜 한 번도 페이퍼 안 내고 왜 유료 페이퍼를 내고 중소기업들에게 공유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너무나 위험 요인들이 많은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시작하면 또 2시간 걸려요. 근데 그런 정도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환율. 요즘 너무 환율이 많이 올라서 원달러 환율이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환율 불안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래프로 먼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다 목도하고 계시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약 11월 정도부터 급격히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80원 가까이 갔다가 살짝 떨어지게 되긴 네. 했더라고요. 이렇게 외환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본다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때 이렇게 스파이크를 찍었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스파이크를 찍었고 그 이후 가장 높은 환율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이후 예. 세 번째로 그러니까 외환위기, 금융위기 두 번을 제외해 놓고 보면 가장 높은 환율이다. 일단 이렇게 주목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보여드린다면 1997년 12월 1962원에 기록을 했고 2008년 3월 금융위기 때 1570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은 또 이게 잔잔한 수준인데 그때는 놀랐었죠. 22년 11월에 놀랬죠. 1400원대 또 비상계엄 선언 사태 때 역시 1442원을 기록했는데 지금은 이때보다도 더 높아졌으니까 이 두 번의 위기를 제외해 놓고는 가장 높은 환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 현재의 외환 불안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가 이제 IMF 때죠.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높다면 이전에는 다 경제위기였잖아요. 지금 경제위기 상황인 건가요?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정의는 내리지 않지만 외환위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하는 불안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의견 하나 드릴게요. 일단 한 가지 기술적 분석부터 보면 네. 기술적 분석부터 보고 기본 분석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IMF 외환위기가 터졌다.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원화를 갖고 있고 싶어요? 아니요. 다 내던지겠죠. 네. 스파이크 찍는 거예요. 그 일시적으로 스파이크를 찍고 또 단기간 안에 내려오죠. 네. 금융위기 터졌어요. 그러면 불안하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으니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신흥국 돈보다는 달러 선호 현상, 안전자산 네. 선호 현상 때문에 스파이크를 찍는 거예요. 다만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현상은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이래로 특히 코로나19 충격 이래로 계속 1,200원대를 상회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율이 24년 약 10월, 11월 들어서 특히 11월에 트럼프 당선 그리고 이 이후로 미국 경제는 견조하네? 한국 경제는 그렇지 않네? 그러니까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게 통화 가치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신흥국 가면 한국 돈의 파워가 더 세니까 좀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잖아요. 싸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통화 가치가 결국 그 나라 경제 펀더멘털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그런 것처럼 상대적으로 미국의 펀더멘털은 강한데 우리나라 펀더멘털은 약하다. 이것도 중요한 요소고요. 여기에 더해서 금리 격차예요. 미국은 금리 이제 인하 안 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중단설이 퍼졌었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할 것 같다. 한국은행 총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선언했죠.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겠네? 그러면 더 강달라겠네? 이런 강달러에 대한 시장에 기댄 거죠. 세 번째. 네 번째가 바로 12월 들어서 정치적 리스크가 점증되면서 네. 정말 외국인이 봤을 때는 이 사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요. 훨씬 심각하게 보겠죠. 원래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보면 일본 간다. 일본 전체가 문제가 그죠. 일본 출장 간다. 야, 일본 가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만큼 그 위험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원화를 내던지는 거야. 여행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잘 살잖아요. 뭐 잘 산다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각자 자기의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고 살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봤을 때는 여행 가면 안 되는 여행 기피 지역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태원이나 명동이나 삼청동 같은 데 가면 그저께 삼청동 저랑 갔었잖아요. 그런 지역 가면 외국인이 다 끊겼어요. 맞아. 그게 이제 실물 경제적 충격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식당 하시던 자영업자가 테니스 레슨을 계속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시작했던 그 멘트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것들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한 것이다. 이게 중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류 불안의 배경에는 먼저 탄핵 정국도 있을 텐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부되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상계엄 선언 사태다. 네. 이게 이제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가계의 심리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제조업의 기업 심리도 무너져요. 여기 보세요. 이 제조업 CBSI라는 기업 심리 지수는 기준선이 100인데 이미 계속 밑돌고 있었는데 더 무너진 겁니다. 제조업만 그러냐? 아닙니다. 비제조업 기업 심리 지수를 보시면 이미 100을 밑돌고 있었는데 더 무너지는 거예요. 일단 심리적으로 기업인들이, 기업의 구성원들이 이 한국은행의 설베이에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전월보다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는 이거 안개가 너무 자욱한데 빨리 달릴 수 없다. 설비 투자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경제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지수는 선행지표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탄핵 정국 상황에 세계적으로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제가 1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재부도 1.8% 성장률을 제시했는데 아직 2025년에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충격을 주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반영되기 전 단계라고 의견을 드려본다면 반영되기 전 단계에 주요 투자은행들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무너지는구나. 네. 이렇게 진단하면 할수록 원화를 갖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의 강달러를 야기한 배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 또 대외적인 요인에는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네, 대외적인 요인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금리 인하 중단설이에요. 지난 12월 FOMC 회의 때 물론 2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점도표상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의 시장의 반응은 금리 인하 중단하나 보다. 혹은 한 번이나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금은 또 다시 2번 정도 인하하겠지로 바뀌었어요. 항상 균형점을 찾아가거든요. 네. 시장에는 초반에 과민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미국은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어.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인하할 수 있어. 제가 지난 FOMC 회의 결과를 한 단어로 짧게 축약한다면 carefully입니다. carefully. 신중하게 금리 인하하겠다.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한다면 신중하게 천천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선언을 했죠. 물론 한국은행은 선언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초점을 두느냐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수 경기가 불안해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한국은행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수 경기 불안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강달러 환경이 지속돼요. 그럼 금리 인하하면 안 되죠. 금리를 오히려 인상할 요인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강달러가 오래 지속된다면 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만 잠깐 말씀드려보면 입장에서 그게 옳다는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금리 인하를 이례적으로 선언한 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는 국면에 이례적으로 그 선언까지 해가면서 강달러를 부추기느냐, 외환불안 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네. 그러나 한국은행 입장에서만 잠깐 해석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 3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을 추계한 이래로,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내수 경기가 부진해요. 내수 경기가 부진하니 특히나 2,700만 취업자 중에 약 2,050만 임금 근로자가 수출 기업들이야 채산성이 올라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근로자들은 소득이 줄어요. 상여금도 줄어요. 연말 보너스도 없어요.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판단할까? 소비를 아끼려고 하겠죠. 그렇겠죠. 소비를 아낄 때 뭐부터 아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필요한 것부터. 불필요한 거. 사치성. 그리고 아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외식을 아끼고 집에서 요리하는 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끼다 보니까 소매 판매액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의 직격탄이 누굴까요? 자영업자. 자영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2,050만의 소비출이 줄면 그것의 대상이 되는 나머지 약 650만의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로 이어져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관찰하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러나 이제 한국은행은 잠깐 변호할게요. 1분 동안 변호할게요.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도 있고 인상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 중에 뭐가 더 위중한가를 보면서 내수 경기 부양이 더 위중하다고 판단하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뭐가 더 위중하냐라고 봤을 때 정말 저도 참 어렵지만 금리 인하 결정은 1월 달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강달러가 이렇게 지속될 때 왜 이례적으로 금리 인하 선언을 하느냐라는 저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때 1월 중순쯤에 금리 결정을 할 수 있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을 때 이 자료를 보시면 1월 16일입니다. 그때 그나마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1,400원, 그쵸, 안정된다면 그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의견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금리 인하 선언이 좀 저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가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는 봤을 때 미국은 금리 인하를 중단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국의 금리 인하 스탠스는 더 급한가 보다.
그럼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겠네 하는 그런 우려들이 역시 추가적으로 이런 강달러 환경을 야기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결부된 것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야, 앞으로 환율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 1,500원 돌파하나요? 일단 의견 드리면 1,500원 상방은 열려 있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요인들이 있죠. 이런 요인들이 강달러를 부추길 만큼 부정적으로 또 요인이 발생하면 상방을 뚫고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정치적 리스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더 고조되면 개인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마음속으로 봤을 때 야, 한국 더 불안하게 전개된다 라고 인식해야 한다면 그러면 추가적인 강달러가 야기되면서 1,500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방이 열려 있느냐 열려 있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 의견을 드린다면 다만 이런 몇 가지 요인들이 그래도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환시장과 주식시장과 같은 자본시장의 움직임은 다 선반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됐지만 정권 시작도 안 됐잖아요. 근데 안 됐지만 트럼프 이펙트가 외환시장에 반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요인들이 이미 반영되어서 1,480원 정도의 환율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방 요인이 작용돼서 1,500원을 뚫고 올라갈 여지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스탠스는 1,480원 수준에서 1,400 초반대를 향해서 25년 1, 2분기 동안 향해서 다소 하향 안정화될 수는 있겠다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다만 여전히 강달러인 건 맞다. 1,400원 후반대 혹은 1,400원 중반 혹은 초반대로 떨어질 여지는 있지만 여전히 강달러인 것이다. 네. 그래서 강달러 뉴노멀에 동의하느냐? 동의한다. 의견을 드리고 확률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네. 다만 이런 요인들이 불리하게 작용되면 1,500원을 뚫고 올라갈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마지막 주제가 강달러 뉴노멀인데요. 이게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 가지는 이 강달러가 앞에서 또 보여드렸지만 네. 1,400원 후반대를 기록한 것 그 자체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근데 이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될수록 외환 건전성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9위라고 하겠지만 네.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의 비중을 놓고 보면 낮은 편이에요. GDP 대비로 보면. 그런 면에서 좀 흔들릴 여지가 있고 또 대외 채권과 대외 채무를 봤을 때 대외 채무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기 외채가 좀 급격히 빠져나갈수록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나 또 한국은행이나 적극적으로 외평기금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대응할 만한 돈이 계속 고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달러가 계속 지속된다면 안타깝게도 특히 그 강달러가 지속되게 될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든가 국가 신용평가사가 또 그 밖에 국가 신용위험, 부도위험, CDS 프리미엄이라는 그 지표죠. 이런 것들이 또 위험하게 전개된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펀더멘털이 그렇게 안 좋게 전개되기 때문에 강달러화 되거나 강달러가 지속되는 현상인데 그런 일들이 맞물린다면 안타깝게도 외환 건전성이 크게 해쳐질 수 있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또 세계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통화 스와프를 적극적으로 체결했어요. 통화 스왑을 체결하면 이게 마이너스 통장처럼 달러가 부족하더라도 계속 빼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위기 국면에 있을 때. 그러나 지금은 통화 스왑이 팬데믹 때 또 체결 많이 했었지만 지금 다 단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외환 불안, 외환 건전성이 추가적으로 해쳐질 수 있다. 전 이런 것들이 강달러 장기화에 따른 가장 큰 불안 요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달러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도 있나요? 촉발할 수 있죠. 일단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네. 실물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잠깐 볼게요. 물론 우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은 달러로 구글에서 돈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로 버니까 같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큰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강달러가 장기화된다. 그게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나쁜 게 아니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좋고 누군가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달러가 장기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좋은 기업, 지금도 화장품 업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자재가 뭔지 아세요? 팜유예요. 예, 근데 그 팜유를 언제 주로 사올까요? 팜유뿐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를 주로 언제 사올까요? 약달날 때 사와요. 그래서 저장고에 저장을 비축분을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강달러가 전개될 때는 비축분을 소진시키는 거죠. 그리고 약달러화 됐을 때 또 재고를 확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강달러화 될 때 오히려 미국 매출액, 글로벌 매출액이 달러 베이스로 매출이 나오니까 약달러일 때 사왔던 원자재를 소진하고 지금 채산성이 올라가는 거가 되겠죠. 또 그 밖에도 비슷한 예가 제과업계, 또 스낵류, 라면 업계 이런 기업들도 소맥이나 대두나 각종 원자재를 약달러일 때 많이 사놔요. 1년치를 비축할 수 있어요. 저장고에. 그러니까 약달러일 때 많이 사놓고 지금처럼 강달러일 때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다 소진되겠죠.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에 사오게 돼요. 그 이후에 강달러가 약달러화 되면 그러면 이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장기화되면 근데 그 원유 다 비싼 가격에 사오게 된다 그러면 부담이 많이 되죠. 대표적으로 단기적으로도 힘든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항공사인데요. 항공업계는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항공산업은 원래부터 어려웠거든요. 강달러가 지속될 때 항공유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근데 강달러 베이스로 항공유를 당연히 주입해야 되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에 항공유를 주입했어요. 그런데 반도체와 같은 수출액이 점차 둔화되다 보니까 반도체와 같은 각종 항공수송 비즈니스가 매출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그리고 이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 여행객이 끊기고 등등으로 인해서 매출은 둔화되는데 아무래도 비용은 더 가중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웃는 기업이 있고 우는 기업이 있지만 장기화된다면 모두가 우는 거죠. 제가 중소기업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시면 키오스크도 있지만 테이블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기기가 있죠. 테이블 오더 기기. 그 밖에도 로봇, 서빙 로봇 이렇게 많이 다니죠. 기업명을 제가 거론하긴 그렇지만 이게 대부분 수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게 아니에요. 서빙 로봇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나라에서 서빙 로봇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수입해서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계약은 1년 전에 체결했어요. 1년 동안 몇 대의 서빙 로봇을 공급하겠다. 공공기관하고 그렇게 계약을 해요. 예를 들면. 근데 계약할 당시에는 수입가가 얼마 안 됐는데 마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강달러가 지속되면 어떨까요? 역마진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을 철회할까요? 철회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몇 개월 사업하다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역마진을 봐가면서라도 수입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작용이다. 강달러가 지속될 경우.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인플레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방금 이렇게 지속될 경우 수입 물가가 자극될 거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최근 1.6, 1.3, 1.5, 1.9, 2%라는 목표 물가를 하회했었습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25년 1월 물가 상승률은 2%를 다시 우회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가장 대표적인 선행 지표가 수입 물가거든요. 이 수입 물가의 추세를 보면 보세요. 원화 기준의 수입 물가는 3.0으로 11월 물가 상승률이 올랐어요. 근데 달러 기준의 수입 물가 상승률은 3.2%로 마이너스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원화로 환산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3.0%로 치솟은 거예요, 수입 물가가.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 그렇죠. 근데 달러 베이스로 계산하면 마이너스라는 뜻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오는 원자재나 원유나 뭐 각종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달러 베이스로 결제할 때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산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원화 기준 환율이 더 높게 유지될 때가 강달러 기조인 거예요. 이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면 결국 2, 3개월의 격차를 두고 수입 물가가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는 이런 시퀀스를 그리는데 물가 불안을 자극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마저 더 치솟으면 서민들 어떨까요? 내수 경기는 붕괴되는데 물가는 또 다시 치솟는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공포가 좀 자극되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럼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앞으로 더 곤란해지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계적으로는 어쨌든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네. 피봇의 시대라고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합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 스위스도 기축통화국이에요. 스웨덴도 기축통화국입니다. 나름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도입합니다. 유로존도 마찬가지.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금리 인하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볼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이렇게 1.75%포인트로 벌어져 있는데 네. 여기서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 인하 카드를 발동한다? 그러면 또 강달러 현상이 야기될 텐데 그러니까 환율 불안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마련할 수도 없고 적절할 때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쓸 수도 있는 건데 네. 쓸 수가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강달러 기조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인플레를 다시 자극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카드를 또 쓸 수도 없고 내수는 부진한데 물가는 올라가고 강달러는 지속되니 금리를 어떤 고려 요인에 맞춰서 결정해야 될지 굉장한 난관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 이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자가 그 멤버들이 금통위 위원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국면이겠다. 라고 저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 금리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미국이잖아요, 이게. 네. 이게 한국이고 원래 최고점일 때가 2% 차이 났잖아요. 네.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말하고 뭐 연준에서는 이제 올해 원래 4번에서 2번으로 뭐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때보다는 어쨌든 차이가 줄어든 거잖아요. 네. 1.75로. 좋습니다. 2에서. 좀 줄어든 건데도 더 이게 격차가 크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2년에 원달러 환율이 정점을 찍었을까요? 23년에 찍었을까요? 22년에 찍었죠. 네. 앞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레고랜드 사태 때. 네. 22년 11월이 24년을 제외해놓고 보면 원달러 환율이 정점을 찍었을 때 1,400원을 돌파했을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22년에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 있을까요? 23년이 더 벌어져 있을까요? 23년이죠. 네. 23년에는 미국은 5.5%까지 금리를 올렸고 우리는 3.5%까지 올렸으니까 2%포인트로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22년에는 2%포인트로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강달러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행지표라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이때는 다른 요소는 별로 고려되지 않고요. 금리의 결정, 이 긴축의 시대니까 금리 결정이 환율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미국은 금리 인상 스탠스가 굉장히 강했고 우리는 앞으로 금리 인상해봐야 3.5%밖에 안 올릴 거야. 이렇게 시장이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5.5%로 한국은 3.5%로 갈 거라고 생각할 때 달러를 갖고 있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갖고 있고 싶어요? 그러기 전에 갖고 있고 싶죠. 앞으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질 테니까 그러면 달러를 지금 사야겠다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기업과 B기업의 예를 들면 매출액이 비슷해요. 근데 앞으로 이 A기업의 매출액이 더 늘어나서 격차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벌어지고 나서 A기업의 주식을 사고 싶어요? 벌어지기 전에 미리 사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따른 주가 상승폭을 누리고 싶어요? 벌어지기 전에요. 그러니까 선행적인 거예요. 항상 선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표현들을 계속했지만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금리 격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미국은
한국은 금리를 어떻게 할 거야? 시장에서 한국은 금리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기대값이 원달러 환율을 자극한다. 그러니까 이미 1.75%포인트로 벌어진 이 정도의 금리 격차는 반영된 거고 앞으로 미국은 인하 안 할 거야. 예를 들면. 그래 한국은 적극적으로 인하할 거야. 라고 시장이 기대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치솟는 것이다. 네. 선행적인 거죠. 네. 그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광석 교수님께서 2025년 경제 전망하는 시간 들어봤는데, 이제 뭔가 마지막으로 올해의 뭔가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투자 조언보다는 네. 어쨌든 지금 이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하고, 그런 사이에 또 강달러고, 또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또 커질 수도 있는 이런 되게 변동성이 너무나도 많은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것만큼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좀 조심하자. 네. 뭐 이런 말은 좀 한번 하고 가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제안이라 한다면 현 정부가 네. 정책 공백이 참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권한 대행의 체제고 많은 그 장관급 의사결정자들이 뭐 사임을 한다든가 그러면 차관이 그 자리를 대행한다든가 이게 다 정책 공백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책 공백이 발생할 때 대외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 과연 괜찮을까? 트럼프 2.0 시대에 잘 대응할까? 물음표가 커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안 좋게 전개될 텐데 저의 이게 의견을 드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선진국답게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테미컬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체계를 굳건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에 사장님이 해외 출장 간다고 공장이 멈춰서면 됩니까? 안 되죠. 사장님이 없어도 공장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정책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위험 요인이 있다거나 트럼프 2.0 시대에 어떤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일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그동안 수십 년 경험을 갖춘 고위직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스테미컬하게 정책 의사결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참 이런 국면에 잘 대응을 못하는 경제 주체가 또 약자예요. 그 약자는 가장 대표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입니다. 부디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돼요. 그런데 대기업들은 모니터링 기능을 스스로 갖추고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라고 있는 게 정부예요. 정부 사이드에 모니터링 장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주요 기관들이 모니터링 역량을 지금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정보를 이 취약 경제 주체들과 원활하게 공유하는 플랫폼을 마련해서 경고음을 주고 어떻게 대응할 것을 또 방향성을 제안하는 그런 불안에 대응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가이던스를 마련하는 그런 노력들을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게 나라가 있는 것이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칼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라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국면에 추가적으로 우리 국민이 더 나라 걱정하지 않도록 시스테미컬하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런 종류의 대응책들을 더 강구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석 교수님과 올해 이제 새해 첫 촬영이었는데요. 다음번 촬영 때까지는 좀 대한민국에 좀 좋은 일들이 그리고 정치적인 공백도 좀 이제는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만의 손님은 김광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